반가워요. 최근 진도는 비잔팀 제국을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방학 전에 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요청 때문에 방학 직전에 했던 게르만족의 이동, 프랑크 왕국의 성립, 그리고 중세 3대 직업까지를 간단하게 좀 리와인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세 유럽의 시작인데 중세 유럽의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중세는 또 뭐고 그럼 중세 이전은 또 뭐라고 불러야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죠? 센스 있는 친구들 좀 물어보던데 유럽의 시대 구분이 어떻게 되냐? 고대는 그리스 로마 시절이고요. 이 고대가 언제 끝나냐? 소로마가 멸망할 때, 내가 연도를 잘못 적었네요. 476년, 그죠? 476년에 소로마가 멸망할 때 고대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시대의 구분은 학자들마다 뜻이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대체로 그죠? 생산하는 사람이 노예가 생산하면 그지? 고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예가 생산, 그지? 하면 고대라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좀 더 역사를 심화적으로 배우면 이런 주장은 사실 칼 막스라는 사람이 제시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지만 그건 좀 차차하고요. 자, 고대는 그리스 로마 시절 그리고 중세는 언제부터다? 소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부터 중세 유럽이다. 그죠? 중세 유럽의 특징 소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어떤 게 등장하냐? 바로 게르만죠. 정확하게 서유럽의 시대 구분이라고 합시다. 자, 중세 유럽에서 게르만 쪽 국가의 성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다? 오늘 배우게 되는 오늘 배우게 된 게 아니고 방학 직전에 배운 프랑크 왕국 같은 거 있잖아. 그지? 프랑크 왕국. 그죠? 이런 국가들이 성립이 되고 플러스 이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문화유산이었던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였어요. 자, 크리스트교의 유행. 이게 중세시대의 어떤 특징이다. 자, 그러다가 이 중세는 또 누가 생산하는 시기이냐? 바로 농노라는 계층이 생산하는 시기다. 농노가 농업을 담당하고 생산한다. 자, 그럼 중세는 언제 끝나요? 이건 중세가 끝날 때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중세의 끝은 바로 뭐 때문이다? 바로 르네상스 때문에 끝난다. 르네상스 때문에 끝난다기보다는 르네상스라는 현상이 와서 이때부터는 이른바 근대라고 부른다. 근대의 주인은 누구다? 시민사회다. 그지? 시민이 등장하는 사회이다. 자, 르네상스는 언제다? 14세기. 그래서 16세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자, 그러면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대략 이 정도로 알아놓고 고대와 중세의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농노에 대해서는 본 단원에서 좀 더 열심히 파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돌아가서 자, 일단 게르만족은 뭐 하던 분들이냐? 로마 제국 전성기에 라인강과 다뉴브강 유역의 부족 단위로 거주하시던 분들이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라인강이랑 다뉴브강에 살았다는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지도를 봅시다. 자, 이 지도에서 라인강 어디냐? 저기 라인강 적혀 있죠. 저 라인강. 그죠? 이 강이다. 이 강. 그죠? 이 강이 어디냐?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 국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 자, 그러니까 게르만족 아저씨들이 어디에 살던 분들이냐? 내가 원을 빨갛게 그려주자면 대략 한 이쯤 사시던 분들이다. 그죠? 이쯤 사시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누구한테 쫓겨서요? 훈족 아저씨들한테 쫓겨서요. 그죠? 훈족 아저씨들한테 쫓겨서 게르만족 아저씨들이 이동을 시작한다. 자, 이동합니다. 자, 흑해
북쪽 동고트족부터 이동을 시작해서 여러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 영역으로 대규모로 이주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동해서 나라를 만드는데 이동 거리를 한번 보자고요. 이동 거리가 제일 작았던 애들이 바로 프랑크 왕국 쪽 애들이고요. 그죠? 좀 더 많이 갔던 애들이 서고트족. 그죠? 제일 많이 간 애들은 누구예요? 아프리카의 반달 왕국이나 그죠? 이런 거 세웠던 애들은 굉장히 멀리 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동 거리가 가까운 게 유리할까요? 먼 게 유리할까요? 만약에 나라를 세운다면. 멀리 가면 피곤하죠. 그리고 멀리 가면 뭐랄까 원래 살던 데서 굉장히 멀어지면은 생태적으로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주변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정착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동 거리가 가까운 프랑크 왕국 쪽 애들이 그죠? 오랫동안 살아남는데 이유가 있다. 이동 거리가 가까웠다라는 게 꽤 중요한 이점이라는 거죠. 자, 돌아가서 자, 이미 로마가 있을 때 여러 게르만족이 로마 영토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소로마 제국이 이걸 못 막고 망하죠. 그죠? 게르만족의 이동을 막아내기 힘들다라고 파악해서, 그죠? 원래 로마라는 그 중심 도시를 버리고 콘스탄티노플로 옮겼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동로마는 살아남아요. 그죠? 1400년대 중반까지 동로마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소로마는 일찍 망하고 말죠. 그죠? 자, 소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 뭐다? 중세다. 중세가 시작되었다. 그럼 중세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느냐? 중세 첫 번째 특징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게르만 계열의 국가들이 나라를 만들고 살고 있다. 자, 그럼 게르만 계열의 국가들은 어떠했는가 좀 봅시다. 야, 게르만족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었다? 지도를 보고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프랑크 왕국, 부르곤트 왕국, 서곤트 왕국, 반달 왕국, 동고트 왕국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 중에 끝끝내 살아남고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건 여기 있는 프랑크 왕국이에요. 나머지는 나라 만들었다가 빨리 망하거나 나라라고 부르기 애매할 만큼 또 존속 시간이 짧아요. 그럼 프랑크 왕국은 어떻게 하다가 오래 살아남았느냐?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프랑크 왕국이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조건, 거주지로부터 이동거리가 짧다. 얼마 많이 안 갔다. 그지? 원래 살던 데에서 얼마 멀리 안 갔다. 두 번째, 일찍 크리스트교를 수용했다. 크리스트교를 수용한 거? 이거 종교 바꾼 게 뭐 큰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서유럽이 망하고 게르만족에 의해서, 그죠? 사람들은 게르만족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라는 커다란 문명을 한번 경험해 봤던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게르만족은 쟤들 힘만 좀 세고 애들 되게 무식한데 싸움만 좀 잘해가지고 우리를 일시적으로 통치하려는 것 같은데 혹은 약탈하는 것 같은데 나쁜 놈들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게르만족이 나라 세울 때 제일 커다란 문제점이 뭐였느냐? 국가 규모의 통치 경험이 없다. 그리고 또 뭐다? 원래 얘들이 로마로 쳐들어오면서 로마 문화랑 그죠? 게르만 문화가 달라요. 당연한 이야기지. 그죠? 이것 때문에 로마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저항을 받았다고. 그지? 자, 그래서 얘들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로마 지역을 좀 안정적으로 다스릴 것인가? 그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서유럽의 종교는 크리스트교였는데 이른바 소로마 시절에 크리스트교가 대대적으로 퍼졌죠. 그죠? 프랑크 왕국이 건설되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국가로서의 권위가 필요해요. 야, 나 나라로 인정해줘. 나 나라로 너희를 오랫동안 천천히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싶어. 라고 하려면 그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랑 로마의 문화적 요소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생각해봐요. 위에 다스리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차이가 나면 날수록 그 나라는 오랫동안 못 가고 무너질 거예요. 그죠? 게르만족이 이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합니다. 크리스트교 개종을 하고, 그죠? 개종을 하고 난 다음 이 소유럽 교회에 손을 내밀어요. 소유럽 교회는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게르만족이나 이민족이 먼저 약탈을 오면 제일 먼저 어딜 터냐? 교회를 털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교회에 비싼 게 많아요.
이 당시에 비싼 것들이 모여있는 세 가지 장소가 있어. 어느 동네나. 첫 번째, 살아있는 자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사는 곳. 궁궐이라 부르죠. 궁궐 쪽에 비싼 게 있어. 근데 궁궐 털기가 힘들어요. 왜? 보호하는 병력이 있잖아요. 털기 힘들어. 두 번째, 죽은 자 중에 높은 사람이 묻힌 무덤. 이걸 털면 돼. 뭐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거 도굴하면 돼. 그지? 근데 무덤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털어요. 그죠? 근데 도시를 딱 가면 삐까번쩍하게 바로 보이는 건물이 있어. 바로 뭐야? 교회지, 교회. 교회는 가면 안에 은으로 된 뭐 식기나 촛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딱 털기 좋단 말이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노르만족이나 이런 애들도 털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교회였어. 자, 돌아가서 서유럽 교회는 뭐가 고민이었느냐? 야, 로마가 없어지니까 이걸 보호해 줄 만한 무력 집단이 없어요. 날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단 말이야. 그죠? 자, 이때 프랑크 왕국이 접근해서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대신 넌 나를 뭐로 인정해? 국가로서 인정해 줘. 이 둘 간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게르만족이 만든 프랑크 왕국은 이때부터 어떻게 한다? 교회를 보호하고 국가로서 인정받아요. 그죠? 자, 그럼 서유럽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죠. 바로 누구? 서유럽 교회를 대표해서 로마의 주교가 서유럽 교회를 대표하는데 이 로마의 주교가 나중에 뭐가 된다?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쯤. 교황이 돼요. 즉 교황과 그죠? 프랑크 왕국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프랑크 왕국은 교황을 보호해주고 그죠? 교황은 프랑크 왕국을 국가로서 인정한다. 그죠?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이해가요? 그죠? 자, 이런 대표적인 이벤트,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대표적인 이벤트가 바로 뭐예요? 대관식이잖아, 대관식. 바로 뭐야? 교황이 프랑크 왕국의 국왕에게 야, 너 나 지켜줘서 고마워. 넌 옛날에 로마랑 똑같구나. 로마 황제의 왕관을 너한테 줄게 하고 머리에 왕관을 이렇게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죠? 서로 주고받는 장면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크리스트교를 수용한 게 얼마나 신의 한 수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발전했을 때, 카룰루스 대제 때, 카룰루스 대황제 때, 옛 소로마 제국의 영역 대부분을 확보합니다. 대부분을 확보합니다. 정복한 지역의 크리스트교를 장려해요. 뭐 어떤 모습이에요? 크리스트교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모습이죠. 그죠? 보호해주자 어떻게 했다? 교황이 어떻게 했다? 네가 진짜 로마 황제랑 똑같아. 너 최고야. 라고 황제의 관을 받았다. 인정해줬다. 그죠? 국가로서 인정해줬다. 서로 보호와 인정을 주고받았다. 그죠? 이런 모습이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서유럽 문화는 중세 서유럽 문화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게르만족 국가의 성립, 게르만 문화 플러스 크리스트교 문화를 합쳐서 서유럽 문화라고 불러요. 중세 서유럽 문화. 그죠? 게르만족 문화와 그죠? 크리스트교 문화를 합쳐서 중세 서유럽의 두 가지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나? 두 가지가 합쳐서 중세 서유럽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자, 봅시다. 자, 카를로스 대제가 왕관을 수여받을 때 이 모습 혹시 그림으로 남아 있는지 선생님 한번 쳐볼까요? 그죠? 아, 이씨 못하네요. 미안하다. 자, 이걸 후대 사람들이 그린 모습입니다. 자, 화면 공유 제대로 안 되고 있군요. 공유를 좀 해봅시다. 잠시만요. 그렇지. 여기 있군요. 자,
르네상스 시절에 라파엘로가 그려놓은 건데 교황이 있고, 그죠? 자, 황제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관을 두고 머리에 씌워주려고 이동하고 있죠. 자, 샤를마뉴라고 돼 있는데 샤를마뉴가 곧 카를로스예요. 샤를마뉴는 카를로스 황제를 갖다가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샤를마뉴. 그치? 같은 이름인데, 그치? 자,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그치? 정확하게 이 관을 씌워주면서 교황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죠? 카를로스 마그누스가 로마인들의 황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프랑크 왕국을 소로마다, 그러니까 로마다라고 인정해서 관을 씌워준 거예요. 이해가요? 이로 인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말하였다. 여기에 서유럽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게르만의 문화. 지금 게르만 문화는 뭐예요? 곧 이따 배울 거예요. 어떤 게 게르만스러운 문화인지. 게르만 문화 플러스 뭐다? 뭐가 합쳐진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합쳐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굉장히 커다란 이른바 프랑크 왕국은, 전성기 프랑크 왕국은 어느 정도 영역을 가지고 있었느냐. 카를로스 대제 때 어느 정도 영역을 가졌길래 옛 서유럽의 대부분, 소로마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느냐. 세 지역을 합쳐놓은 거다. 어디? 한번 일단 여러분들이 알만한 국가로 이야기해 봅시다. 프랑스, 이탈리아. 너무 좁네요. 여백이 없네. 그지? 플러스 독일. 요 세 군데를 합쳐놓은 곳이다. 자, 그러면 지도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냐? 자, 프랑크 왕국 영역이 대략 한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까지 너무 많이 잡았다. 이 정도. 자, 쌤이 파란색 원으로 표시하자면, 빨간색 라인으로 표시하자면 대략적으로 한 이쯤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카를로스 대제 때. 그렇죠? 자, 꽤 넓은 영역이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자, 그럼 카를로스 대제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제국은 어떻게 되냐? 세 군데로 쪼개졌어요. 그죠? 그게 바로 지금의 프랑스랑 이탈리아, 독일입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중간 영역이 제법 있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이탈리아가 점점 영역을 뺏겨서 지금의 이탈리아. 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쪼개졌다.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세 나라로 분열되었다 그랬는데 프랑스는 서프랑크, 독일은 동프랑크, 이탈리아는 중프랑크가 되었고 이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분열의,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시작의 근원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게르만 문화는 어떤 게 있느냐? 게르만 문화는 봉건제를 이루는 이런 문화가 게르만족의 문화예요. 그럼 봉건제는 또 뭐냐? 자, 봉건제는 뭐냐면 기사들 간의 주종제랑, 그렇죠? 정치적으로 주종제랑, 경제적으로 장원제, 그렇죠? 합쳐져서 나타나는 게 이른바 봉건제. 자, 봉건제. 배경이 있어요. 프랑크 왕국이 세 개로 찢어졌어. 세 군데로 찢어졌는데 이탈리아가 땅을 뺏기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전에 슬쩍 지나가듯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지. 이 전쟁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지도에서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여기 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 노르만족인데요. 이 노르만족들이 유럽을 마구 쳐들어가고 있었어요. 노르만족이 어떤 애들이냐? 우리 인기 있는 놀이기구 중에 바이킹이라고 들어봤죠. 바이킹. 걔네들이 노르만족이에요. 주로 노르웨이나 핀란드 쪽에 살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롱십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이한 배를 끌고 그 당시 강이 있던 어떤 곳이든 쳐들어가가지고 약탈을 하고 했던 애들입니다. 단순한 그냥 약탈자 그 이상으로 야금술이라든지 항해술이 발달해서 굉장히 막기 까다로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싸우는 자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좀 따로 빼서, 그죠? 본건제가 무엇이냐 할 때 내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주겠습니다. 자, 일단 싸우는 자가 필요해졌어. 이런 애들이 침입을 해왔단 말이야. 그죠? 전투를 걸어왔어. 그죠? 그럼 이런 애들을 막기 위해서 프로 싸움꾼이 필요하잖아. 이 싸우는 자가 바로 누구다? 기사다, 기사. 기사할 때 기자는 말탈 기자예요. 말 타고 싸우는 애들. 그죠? 이 말 타고 싸우는 이 프로 싸움꾼 애들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기사층이 생겼다. 그죠? 이 기사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사는 지배층이거든요. 이 지배층끼리 이루어진 이 제도를 뭐라 부르냐면 주종제라고 불러요. 자, 주종제. 기사들끼리 이루어지는 이 제도인데 주종제 구조를 한번 봅시다. 그죠? 주종제는 귀족들 간의 제도예요. 그죠? 기사들끼리의 제도이다. 자, 귀족들은 높은 귀족이 있고요. 고위 귀족 어떤 애들 있죠? 뭐 왕, 그지? 뭐 황제, 그지? 뭐 이런 애들, 그지? 고위 귀족이 있고, 그 밑에 귀족 애들이 있어요. 그 밑에 애들이, 그죠? 하급 귀족들이 있어요. 예를 뭐 기사, 그죠? 이런 애들이 있다. 자,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이 계약을 하면 갑과 을이 있잖아, 그지? 갑이 누구냐? 주군이에요, 주군. 갑이 주군이야, 그지? 이 주군이 밑에 있는 봉신에게 뭘 줘요? 땅을 줘요. 이 땅. 그지? 야, 너 나랑 계약하자 해가지고 계약금을 이 당시에 돈으로 안 주고 땅으로 주는 거예요. 땅으로. 땅으로 이렇게 토지를 줘요. 이 땅을 뭐라 부르냐? 장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을. 알겠나? 장원이라고 부르는 땅을 줘요. 이 땅을 주면 이 계약을 맺은 애들, 얘네들은 뭐라 부르냐? 봉신이라고 불러. 봉신. 그지? 이 봉신인 하급 귀족들은 뭘 바쳐요? 충성을 바쳐야 돼요. 충성. 알겠나? 땅을 받은 대가로 충성을 바쳐야 돼. 이 충성에는 군사적인 경제적인 충성이 있는데 이걸 계약서로 적어놔요. 알겠나? 자, 근데 서로 간에 줘야 될 거 주고 받을 거 받았잖아. 그지? 그러면 서로 의무가 있는 거지. 그지? 예를 들어 이 하급 귀족 애들이, 그지? 땅을 받고 충성을 안 바치면 어떻게 돼? 얘 그러면 벌 받겠지. 그지? 너 씨 일로 와봐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옹징을 당한다거나. 그지? 반대로 하급 귀족이, 그지? 저 1년에 100일간의 군사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가지고 계약으로 이걸 적어놨는데 100일간 군대를 안 가고 중간에 도망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땅 뺏기는 거야. 그죠? 혹은 얘가 100일 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주군이 플러스 알파로 뭘 안 준다. 그래도 안 돼요. 알겠나? 그래서 서로 의무가 있는 이런 계약 관계. 그래서 이걸 쌍무적인 계약 관계라고 불러요. 주종제에서. 알겠나? 공권제의 정치적 영역이다. 그치? 잠시만. 이거. 그죠? 자, 그래요. 야, 이렇게 되니까, 그지? 고위귀족, 황제나 왕들은, 지방에 대해서 막 터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땅을 줬잖아. 그러니까 그 땅에서 뭘 하든 자유야. 알겠나? 세금을 어떻게 걷던, 그지? 혹은 세금의 종류가 무엇이든 크게 신경 안 써요. 왕과 황제들은 자기들이 있는 캐슬 근처에, 그지? 그 주변 지역만 다스린다 생각하면 돼요. 수도 주변을 다스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주종제예요.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장원제라고 부르는데 경제적으로 장원제. 그치? 장원은 바로 뭐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촌 공동체다. 무슨 말이야?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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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동만 하고요. 큰 거는 시보다 커요. 알겠나? 이런 시스템이고 구강은 수도 주변만 다스리고 철저하게 지방 분권적이다. 그리고 산포제로 경작이 된다라고 했는데 산포제는 뭐냐면 땅을 세 개로 나눠서 경작을 한다는 거지. 휴경지, 여기는 아무것도 농사를 안 지어요. 이유는 그 당시에 땅에다가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몰랐어요. 비료를 뿌리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지. 물론 땅 중에 비료가 필요 없는 그런 땅도 있어요. 나일강 같은 경우는 비료가 계속 쌓이잖아. 그지? 그건 필요 없는데 대개 보통의 땅들은 같은 땅에 같은 농작물을 계속 심으면 수확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3분의 1은 무조건 농사를 안 지어요. 여기 농사 안 지어. 그지? 3분의 1은 농사를 안 짓고 이쪽은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걸 심고요. 이쪽은 봄에 추수할 수 있는 걸 심습니다. 밀이나 보리 같은 거 번갈아 가면서 심어가지고 이걸 로테이션을 돌려요. 그러면 땅에 쉴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가지고, 그지? 토지의 지력, 농사 지을 때 미네랄을 갖다가, 그지? 보존하는, 그지?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알겠나? 토지의 지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셨다. 자, 그럼 돌아가서 이거를 농사를 열심히 짓던 분들 바로 누구냐? 농노예요. 농노는 누구냐? 농노는 두 가지 계층적인 특징이 있어요. 농노잖아. 두 가지 계층의 특징이 있어. 농사꾼으로서의 그지? 특징이 있어요. 이건 뭐냐? 여기 있네요. 집과 결혼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야? 사유재산이 있다. 자기 걸 인정한다. 내 가족이나 그지? 내 물건 인정을 받는다. 그지? 가족이 매매당하지 않는다. 자기를 포함해서 가족이 매매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예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사를 못 간다. 이걸 좀 유식한 이야기로 거주 이전이 안 된다. 왜? 얘들이 누구에 소속돼 있어요? 장원에 소속돼서 위에 있는 그지? 그 영주들에게 뭘 바쳐요? 세금과 부역을 납부하는데 이 세금과 부역을 많이 걷는 영주가 있고 적게 걷는 영주가 있을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잘 대해주는 영주가 있고 괴롭히는 영주가 있을 거 아니야. 나 그럼 이사 갈래. 그러면 어떤 지역은 농민들이 완전히 통통 비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역과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1년에 60일 내외 이렇게 일해야 돼요. 시키면. 그죠? 세금도 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노예적인 특징입니다. 자, 이런 계층이 농노다. 그래서 봉건제는 크게 두 가지가 합쳐진 모습이다. 그죠? 봉건제는 정치적으로 또 잉크가 터졌네요. 미안합니다. 봉건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각각 시스템이 받쳐주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주종제, 경제적으로 장원제. 그죠? 정치적인 주종제는 기사들 간의 제도다. 그러니까 일반 농노들이 여기에 끼어들 가능성은 없다. 농노들은 땅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땅에 대해서 자기가 자율권을 가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기사들끼리. 기사, 다른 말로 귀족끼리의 지사. 이거는 영주와 농노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세에서 지금 두 가지 직업을 배웠죠. 그죠? 싸우는 자. 직업 세 개가 있다 그랬지. 그지? 중세 3대 직업. 뭐가 있죠? 싸우는 자. 뭐라 부르죠? 기사.
일하는 자, 누구죠? 농노. 이 둘이 계속 반목이 더해질 테니까 중간에 윗방을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기도하는 자, 성직자. 성직자는 다음 시간에 아마 로마 카톨릭 관련해서 그 질서들을 보면서 성직자 간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자, 긴 수업 고생하셨고요. 만약에 수업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걸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